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어제 뉴스큐에서 신상 공개 속보를 전했던 23살 정유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뒤늦게 반성했지만 그가 직접 밝힌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와 겹치면서 흉악범의 섬뜩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범죄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 원이나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에게 물가와 경기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에는 협조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기싸움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관위가 긴급회의 열고 외부기관의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긴급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선관위는 관심을 모았던 감사원 직무감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입장과 같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선관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의 전현직 직원에 대한 단독 전수조사를 수용하고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 티켓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간부 4명에 대해선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남 선관위에서는 현직 4급 공무원의 자녀 4명이 경력 공채를 통해 잇따라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4급 선관위 공무원 A씨가 근무하던 경기도 선관위 A씨의 동생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고 이어 11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 결과와 쇄신한 발표에도 이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과 기간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정치권 공방도 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과 과잉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도 더 후퇴시켰습니다. TF는 노동탄압대책기구로 확대 개편할 것을 당에 요청하고 광양제철소 강제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수차 방지법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불법 집회와 회계 부정 등에 대해 법치의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다른 노동자와 시민의 불편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 현장에 법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그런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불법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 개혁에도 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감사원은 자녀 티켓 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 집행 사무 등이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동안은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인을 알았더라도 그 인식이 발언 때까지 이어졌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개인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것은 온전히 주관적인 내용이라면서 검찰은 5년 넘게 지난 과거 일을 가지고 증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면서 이 대표 측이 발언의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 3법 강행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법 개정은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면서 공영방송이 중립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민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비율은 35%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이유로는 외교가 40%로 1위였고 이후 노조 대응,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 일본 관계 개선 등이 꼽혔습니다. 부정 이유로는 외교가 29%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민생 물가, 독단적 일방적, 일본 관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32%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현 보훈처장을 임명했습니다. 보훈부 차관으로는 윤종진 보훈처 차장을, 또 재외동포청장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사법연수원 25기로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이후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보훈처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내용 다수가 불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감사위원회에서 불문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지는 근태 불량과 추미애 전 장관 유권 해석 과정에서 부당 개입, 감사 방해 등 모두 4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가 불문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불결된 것은 아니라며 최종 보고서에는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최종 감사 내용이 담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가 이르면 내일 인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오늘 오후부터 청해진함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잔해 인양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금 잔해 인양 작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군은 오늘 오후 잠수함 구조함 청해진함을 잔해 추락 해역에 투입해 인양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청해진함에는 물속에서 기체 중독을 막는 감압 장비인 포화 잠수 장비가 장착돼 있어 심해 잠수사들의 작업을 돕게 됩니다. 포화 잠수 장비를 이용하면 물속에서 최대 2시간 가까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해군 해난구조대원 SSU 대원들이 물속에서 잔해를 결박하면 이를 끌어올리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해진함 외에 3,500톤급 통영함과 광양함 등 여러 함정도 인양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현재 2단체로 추정되는 15m가량의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는 75m 깊이의 물속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일 인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변수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15m 길이의 동체 잔해 외에 엔진과 위성 탑재체 등
나머지 핵심 부품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 추락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새로 발견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서 조만간 두 번째 실험을 감행할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지난달 30일 발사가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새로운 발사대에서 이루어졌다면서 기존 발사대에서 집중된 움직임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업위성 사진을 토대로 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도 차량과 크레인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면서 또 다른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예인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 북한은 자위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 국장은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하고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또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이중 잣대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홈페이지에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4시 북한 비확산 문제로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의는 공개 회의로 열릴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일부 이사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해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관을 겸직하고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이후 열리지 않다가 6년 만에 재개된 올해 서방사 종합훈련에는 육군 특전사령부와 항공사령부, 해군과 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육군 공격 헬기 코브라와 아파치, 또 해군 상륙함, 공군 F-15K 전투기 등 다양한 합동 전력이 동원이 됐고 주야 간 구분 없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북한 정찰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이죠.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국책 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 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해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김숙희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group that uses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to enabl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globally against individuals employed by research centers and think tanks. 우리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덫을 놓는 스피어 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숙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atch every single spear phishing event, but in this space, I will take care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nuclear weapons.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e engage or try to engage with the PRC interlocutors as much as we can because we think this is in
not just in our interest, but it also in China's and Russia's interest.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상화폐 탈취로 7억 2천만 달러,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범행 이후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김종호 리포트 보시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처음 공개된 정유정.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을 감췄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물었더니 미리 준비한 듯한 말로 입을 엽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뒤이은 질문에도 직접적인 답을 피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질문을 받지 않으려는 듯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경찰은 이튿날 새벽 긴급 체포 이후 일주일 수사 끝에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애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로 계획적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첫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다른 혐의가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렇게 23살 정유정,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 신고로 수사에 경찰이 나섰고 그러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5월 26일에 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지금 신상이 공개된 23살 여성 정유정이 아르바이트 최초인 이제 아르바이트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네. 이제 추가적으로 과외 사이트에서 이제 과외 교사하고 이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와 접촉한 이후에 그 피해자의 집으로 이제 본인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시신을 훼손했는데 그 시신을 훼손한 이후에 이제 처리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낙동강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택시 기사가 그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거가 되게 됐는데 이게 현장에서 또 바로 검거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그 정유정에게 확인을 했더니 좀 이상한 거죠. 혈흔이 묻어 있는 가방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가방을 좀 열어보라라고 했더니 그 가방 안에 이제 피 묻은 옷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불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여성의 신분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의 신분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유정이 좀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거기서 그 아까 신분증을 확인했다 그랬죠? 근데 그 신분증 확인된 여성의 집으로 가서 확인했더니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변에는 캐리어를 갖고 와서 일부 시신을 훼손했고 네. 나머지 시신들이 이제 그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고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그 뉴스 시간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놀랐습니다. 저 앳된 얼굴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것
조차도 놀라긴 했었는데 이 신상 공개 어떤 점이 좀 고려가 된 겁니까? 일단 신상 공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신상공개정보공개위원회가 이제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네. 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신상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렇게 좀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또 이게 또 국민에게 어떤 공공 이익을 위해서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공개가 되는데 과거에도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된 이유가 범죄의 이제 그 지금 수법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이게 범죄의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네, 아까 경찰이 한 얘기 중에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그리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우리가 오늘 교수님과 함께 나눌 얘기가 이런 얘기들인데 먼저 범죄자의 어떤 성격, 범죄자의 어떤 특징을 좀 규정하는 질문이 될 텐데 정유정의 모습이 담긴 폐쇄 회로가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범행을 저지른 후의 모습이라고 좀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성큼성큼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랑 접촉을 해서 피해자 집에 가서 네.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시신 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시신을 손괴한 다음에 훼손한 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마트로 가서 표백제하고 비닐봉투를 구매를 해요. 근데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지금 이 정유정이.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쉽게 문을 열어줬을까라는 것은 처음에 이 정유정이 여기서 자신이 이제 아르바이트 과외를 하는 중3 여학생을 과외해야 되는 어머니로 위장을 해서 접근했어요. 네. 근데 이 집을 찾아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자기 집으로 지금 과외를 해러 와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너무 머니까 못 간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럼 우리 애를 걸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유정이 중고 사이트에서 교복을 구입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복을 입고서 이 집에 갔더니 그랬더니 이제 중3인 줄 알고 피해자는 이제 문을 열어줬던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속아서 들어갔고 손쉽게 좀 출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살인을 한 이후에 아까 표백제와 뭐 비닐봉투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캐리어 가방을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교복을 갈아입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여행용 가방을 가지러 그렇죠. 간 여행용 거죠. 캐리어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그 가방을 다시 갖고 오는 그 찰나에 CCTV에 찍힌 게 방금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보면 굉장히 뭔가 이제 사람이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기쁜 마음으로 오는 듯한 느낌에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너무 당당한 듯하게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찍히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 좀 의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범행 동기가 좀 오리무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범행 동기를 정유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원인과 결과가 보통 이게 누구를 죽이겠다는 게 원한 치정, 뭐 금전 문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다음에 결과고 살인이 발생하는 건데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거꾸로였던 거죠. 이미 나는 살인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 대상을 물색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이 지금 한 몇 달 동안 학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더 학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범행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살인에 대한 학습을 본인이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을 세웠으며 그리고 아까 내가 살인을 하겠다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대상을 물색했고 그 대상을 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자신이 어떤 성취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어떤 성취감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유정이 5년 동안 운둔형 외톨이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이 아예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집에 할아버지랑 단 둘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얘는 다음 달에 지금 공무원 시험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정유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유정 이 사람은 지금 5년 동안 운둔형 외톨이로 살면서 최근에 한 2월 달부터의 행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살인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관련 자료들이나 그렇죠. 도서관 가서 살인에 대한 책도 빌려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범죄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도 즐겨봤고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것도 계속 검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이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내가 뭐 교육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뭔가를 욕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유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유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들었을 것이고요. 네. 그것이 한 지금 계속 내가 어떤 살인에 대한 어떤 집착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습을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을 독학을 한 거죠.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예. 독학을 해서 네. 범죄를 저지르겠다.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고 살해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지금 아까 그 상황이 분명히 자신이 범행 이후에 카타르시스가 최고로 올라왔었을 상황이었을 수 있다라고 예. 좀 범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하다 보니 독하게 이제 네. 비유를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범행 동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잠깐 정유정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범행 동기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앞서 김종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 준비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네. 범행을 준비한 기간들도 꽤 있었고 범행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완전 범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발언을 변명을 해야지 이런 것도 좀 준비하는 그런 정황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크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겠다,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이미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반대로 봤을 때 이런 계획 범죄에 비해서 사후 처리 과정들이 너무나 미흡했고 어설펐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 같이 뭐 여러 가지 범죄 프로그램들을 봤으면 결국은 범죄 실행, 그러니까 범죄 초기에 이때 구상 단계, 실행 단계 이후에 만약에 검거됐을 때 또는 도주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들을 생각했을 텐데 예. 당연히 앵커님 말씀대로 검거됐을 때도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양형 감형 사유들도 알아봤을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 살인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지금 정유정의 행동들 또는 증언들 뭐 진술들을 봤을 때는 처음에 그런 내용들로 처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그냥 아르바이트 앱에서 만났는데 우발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석연찮게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경찰 조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래요. 이 살인범들도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범들 같은 경우도 실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다 보면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현장에서 만약에 검거됐어도 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좀 뭐 이렇게 결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예. 좀 오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정유정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좀 어린 지금 젊은 청년이고 또 만약에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고 이번이 초범이다라고 봤을 때는 자신이 정말 자신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 나의 정말 최고의 어떤 지금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건 살인이다라고 했지만 검거된 이후에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경의 변화에 의해서 나머지 진술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자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뭐 피해자를 물색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변화가 된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하는 인물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정유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수년간 단절된 생활을 했다면
이번 범죄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고 네.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유형철이 38점이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40점 만점에 유형철이 네. 가장 높습니다. 살인범죄 38점 국내에서는. 예. 강호순이 27점이 나왔었고요. 네. 그 사이코패스 척도가 PCL-R인데 아마 정유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그 공감 능력이 없고요. 네. 죄책감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해요. 왜냐? 완전 범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또 범행 계획도 완벽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범죄 현장을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 범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아까 반대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계획적인 걸 봤을 때 흉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집에 흉기를 갖고 와서 찔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접근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교복을 미리 구매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의심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들은 계획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어설픈 흔적들은 무엇이냐? 시신 훼손과 유기하는 그 처리 과정상에서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어서 택시기사에게 발견됐다. 예. 신고당했다.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했다. 왜 택시를 이용합니까? 이것은 자기의 흔적을 계속 감춰야 되는데 택시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신 훼손 유기를 했던 그런 장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정유정이 이 피해자를 실종으로 보이려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경찰 쪽에서 나온 얘기가. 네. 그것은 저는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이코패스니까 이렇게 시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것은 오히려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했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그 피해자의 신분증과 뭐 이게 유류품들을 갖고서 그다음에 지금 캐리어에 담았던 그런 피해자의 시신은 사실 일부였고 나머지 시신들은 다 피해자 집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 나머지 시신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 피해자를 실종으로 한번 일단 유도를 하자라고 정유정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자신이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검거가 됐더니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자기가 있던 사회적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좀 다른 생각들을 갖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5년 동안 온두령 외톨이로 있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생각들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고착화된 것이 이제 망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정신적 질환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만약에 어떤 한 생각에 사람과 접촉이 없이 혼자 그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망상으로 전환될 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정리해 보면 사이코패스의 성향은 낮지만 완전 범죄를 흉내냈다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만약에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정유정이 검거가 되지 않았다, 택시기사 신고 없이 검거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다른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이 아마 처음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추가 여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경찰에서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살인을 시도를 해보고 이 살인이 성공했다라고 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어떤 그 만족도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올라가서 그게 이제 휴지기로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때 다시 그때 나 이랬지 자기가 만족했던 그것을 그런 욕구를 찾아서 다시 헤맸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시신 유기 부분을 다음 단계 범행으로 가기 위한 시도, 그러니까 연쇄살인 성향 가능성으로 좀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살인을 하겠다라고 결과를 주고 원인을 다시 피해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일단 그 시신 유기도 다 자신이 그 학습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네. 아까 성취하고 했던 살인은 결국은 자기가 잡히지 않아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뭐 이 정유정 딴에는 노력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이지만 예. 최선의 노력을 정유정은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완전 범죄를 꿈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 살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뭐 추가적인 살인 사건이 연결됐을 가능성도 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각에서 이제 범행 동기 중에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그 과외 어플을 깔았고 네. 과외 어플을 깔면서
하면서 자기는 40대 여성이라고 신분을 위장을 하고 중3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과외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문대생의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들도 나오는데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이제 정유정의 행동 패턴을 보면 5년 동안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신분 탈취해서 어떤 그 신분으로 살아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신분을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사실 조금 저는 이제 개연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신분 탈취보다 아까 말했듯이요. 이게 이 지금 과외 사이트 앱 같은 경우는 그 과외를 원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신상 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그 과외를 원하는 사람,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상 공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고 또 접근하기 쉬운데 오히려 근데 그 피해자로 특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을 본인이 다 알고 접근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범죄의 어떤 동기가 되는 부분에서 작용할 수 있었겠죠. 네, 아무튼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정유정은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고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진짜 범행 동기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또 한 가지 처벌 전망까지 함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범행 동기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살인하겠다라고 했고 살인했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이전에 있었던 5년 동안에 또는 최근 몇 달 동안의 행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국 그런 범행 동기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이 양형 과정에서 또 형량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상황은 그 이전의 사건들도 보면 굉장히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잔혹한 사건들 같은 경우 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사유긴 하지만 오히려 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게 예전에 그 인천 여중생 살인 사건이라든지 고유정 사건도 보면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 범죄라고 해서 이게 중형이 선고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끔찍한 살인을 했고 어떤 시신 훼손이라든지 어떤 훼손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끔찍한 중대한 범죄였을 때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어린이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5월에는 연휴마다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비 예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초여름 더위 속에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날씨 전망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에 맞은 두 번의 연휴는 비바람 속에 지나갔습니다. 일반적인 비가 아닌 소형 태풍급, 장마급의 강한 비였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났던 어린이날에는 사흘 동안 제주 산간에 무려 900mm의 물폭탄을 뿌렸고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는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충돌해 전북과 충남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는 오랜만에 맑은 날씨를 맞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떨어지고 낮 기온은 강한 햇볕에 의해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2호 태풍 마와르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으로 방향을 빠르게 틀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자외선이 무척 강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한낮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이 지난해보다 최대 16일 일찍 장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제주도와 남해안은 예년과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내륙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 마와르, 그 위쪽으로 동서로 길게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일본 열도를 가로지른 이 비구름은 본격적인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사카를 포함한 긴키와 도카이 지역, 후쿠오카가 있는 규슈 북부,
시코쿠, 주코쿠 지역 등은 지난해보다 11일에서 16일 빠른 지난달 29일부터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일본의 이른 장마에 우리나라 장마 시작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해안과 제주도의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내륙은 장마 시작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까지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6월 19일에서 23일 전후에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지만 이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는 건 예년의 6월 25일 전후보다 늦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이라도 내륙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석가탄신일에 내린 비가 대표적인 사례로 정체전선이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며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들며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일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상은 지속적인 현상보다는 일시적인 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장맛비에 이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게릴라 폭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인데요. 통계청은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둔화 흐름이 넉 달 연속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상승했습니다. 2021년 10월 3.2%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 1월 5%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는 2월과 3월 4%대, 4월에는 3%대로 둔화했습니다. 석유류가 1년 전보다 18% 내렸습니다. 지난달 경유는 24%, 휘발유 16.5%, 자동차용 LPG는 13.1% 떨어졌습니다. 석유류가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가량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수산물도 0.3% 하락했는데 돼지고기가 8.3%, 국산 쇠고기는 6.4% 떨어졌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기가스 수도는 23.2%가 올라 2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1년 전보다 0.6% 상승했는데 최근의 전세값 하락세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 상황, 환율 등의 불안 요인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여건을 점검해 물가 안정 기조 안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했던 수출이 일부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확대 등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통상 저변을 넓혀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는 같은 회의에서 일본과 인적 교류 심화를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와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대화 채널을 신설 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 투자를 천명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할 수 있도록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9일 도쿄에서 7년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과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2016년 8월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급 잔치로 지탄받았던 은행권이 올해도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이자를 쏠쏠히 챙기면서 1분기에만 7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낸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은행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성과급은 두둑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은행권을 겨냥했습니다.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스스로의 어떤 경영 합리화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이런 압박에 가상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 이자에 수익은 쏠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 7조 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9,700억 원이 넘는데 1년 전보다 무려 45.5%나 급증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9천억 원대 순이익을 냈고 우리은행은 8천억 원대로 순이익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4대 은행이 거둔 1분기 순이익만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출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조금 내리거나 하더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큰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익 규모 자체는 꽤 크게 나오는 이런. 다만 이자 이익만 놓고 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았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내린 효과가 서서히 반영되면서 이자 이익은 다소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르신 맞춤 점포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지점까지 은행들이 이색 점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업점 감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자구책 마련을 모색한 건데요. 엄윤주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은행 점포. 유독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부터 번호표 발급기까지 화면 안에는 쉬운 우리말로 된 서비스 항목이 큼지막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어르신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맞춤 점포입니다. 확실히 장소가 넓고 쾌적해요.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좋아요. 다른 데는 저희들 같이 눈이 나쁘면 안경 써야 보이는데 안경을 써도 잘 좋고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에 드신 노인들을 좀 많이 데려간 것 같아요. ATM 기기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르신 고객들을 위해 모바일 뱅킹이나 무인기계 이용법 안내 특히 공을 들입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디지털 키오스크를 중점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희 지점에서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스스로 많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통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21분인데요. 보통 일반 은행이라면 영업이 끝날 때인데 지금 이곳에서는 영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는 일명 9to6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여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좋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딴 데 4시인데 여기 6시가 편리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좋아요. 직원들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애들이 아플 때 이렇게 병원도 데리고 갈 수 있고 학교 등교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은행들이 제각기 이런 이색 점포를 내놓는 건 영업점 감축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잇따른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자 일종의 생존 전략을 짜낸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점은 축소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추가적인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지점 영업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오늘도 은행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용자의 호평을 받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굴레를 벗기까지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이재용 전 소카 대표는 기득권이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신산업 혁신 시도가 기존의 제도권과 부딪히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전 대표의 소카 자회사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탈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인 건 지난 2018년. 출시 8개월 만에 매출 268억 원을 기록하며 날로 인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분신 사태까지 벌어지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4년 만에 법 위반이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서 여야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상처뿐인 무죄인데 문제는 산업별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은 이미 2년째 대한변호사협회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톡 서비스에 변협이 강하게 반발하며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와 징계를 압박했고 그 여파로 로톡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 50%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직면했습니다. 또 성형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소득신고 세금 환급 서비스 3.3은 세무사 단체와 대동소이한 홍역을 겪는 중입니다. 혁신을 모방한 기존 산업 생태계 파괴 시도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무한 경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 전 대표 사자후에 담긴 화두 역시 차분하게 곱씹어봐야 할 일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물가 잡겠다며 올렸던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지도 궁금합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세수가 덜 거쳤다. 가계로 따지면 수입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먼저 세수 얼마나 거쳤는지 보면요. 올해 4월까지 134조 원이 거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 9천억 원, 그러니까 20% 가까이 줄은 겁니다. 네. 수입이 줄었다면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돈을 안 쓰는 방법이 있겠죠. 이 가게에서는 수입이 줄면 소비를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 이 나라 살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쓰겠다고 약속했던 돈까지 안 쓰게 되면은 경기는 더 나빠지겠죠. 두 번째 방법은 빚을 지는 겁니다. 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60조 원 정도 올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보통 이제 안 쓸 수도 없고 빚질 수도 없으면 이제 생각하는 게 추경인데 야당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런데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짐작해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지역구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끼어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있는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죠. 세계 잉여금과 또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 여유 재원에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럼 또 질문이 그걸로 해결이 되는가 싶은 건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연 의원실 자료인데요. 세계 잉여금이요. 지난해 세계 잉여금이 일반, 특별 회계 다 합쳐도 5조 9천억 원 규모밖에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이보다는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례에 사용했던 것을 보면 한 해에 5조 원 이상 쓴 전례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구멍을 메꾸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더 거쳐야 합니다. 세금이 더 거치면 좀 메꿀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죠. 지금 경기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수 결손도 보면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좀 나아지려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하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상저하고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낮췄잖아요. 네. 그리고 그나마 버텨주던 게 소비였는데 이 소비마저 최근 들어서 다시 주춤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유류세,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정부가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종료해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요. 가계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고 또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가계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세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기금 사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금에 어느 정도 가용 방안을 갖고 있고 또 일정 수위를 한참 넘어가게 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제 4월까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8월이 지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규모를. 예. 그래서 올해 세수가 뭐 1년 전체로 보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8월에 재추계를 해서 결손 규모를 다시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친다고 했을 때 올해 세수는 38조 5천억 원이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 살림은 좀 팍팍한데 가계 살림은 좀 나아지는가 싶은 지표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죠. 넉 달 연속 내려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올해 1월에 5.2%에서 이제 지금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이 석유류 가격의 하락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18% 떨어졌고요. 석유류가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가량 떨어뜨린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반면에 전기가스 수도 가격은 23.2%나 올랐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2달 연속 20%대 오름세를 보이는 거고요. 예. 이렇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내렸다고 하는데 식당 가면 뭐 물가 내린 거 체감하기 실감을 어려우시죠? 못하죠. 예. 네, 맞습니다. 외식 물가 실제로 큰 폭으로 올라서요. 6.9% 상승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준금리 얘기할 때 워낙에 물가 얘기를 많이 해놔서 물가가 잡혔다면 좀 반갑게 들리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가가 석유류나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경기 또 환경에 워낙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걸 빼고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를 따로 산출을 하는데 이게 근원 물가라는 겁니다. 예.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4.3%로 나왔고요.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속도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률이 크게 내려간 게 결국에는 석유 가격 하락 영향이 큰 거지 다른 부분은 여전히 고물가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름값이라도 내리면 좋은 거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경기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 경기가 좋을수록 에너지 수요가 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은 일종의 경기 예고 지표로 작용을 하는데요. 또 전쟁 같은 정치적 변수에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또 다시 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긴 했었는데 그럼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자, 금리가 이제 3번 연속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안에 인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은은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고요. 인하를 얘기하려면 분명합니다. 2%대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창용 총재의 거듭된 강조된 워딩이고요. 한국은행은 지금 오늘 전망으로는 이대로 가다가 점점 낮아져서 2%대를 찍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3%대로 다시 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여기에다 미국이 변수입니다. 미국이 이번 달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요즘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 기준금리 연준의 결정을 놓고서 예측이 좀 뒤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좀 어렵다는 건데 미국이 여기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2%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렵고 이르면 내년은 돼야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많이 어려웠고 특히나 가계 같은 경우도 대출 이자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은행의 순이익이 7조 원.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에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서 대출 금리가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오른 겁니다. 또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빨리 내릴 때는 그렇게 빨리 내리면서 그렇게 커진 건데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로 대출로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고금리의 이런 예대금리차로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많은 곳을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40% 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은행들만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이런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고액의 성과금을 지급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고 금융당국도 그 이후로 은행들을 압박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가계가 일단 빚부터 갚으면서 지난해 1분기 가계 대출이 이제 사상 최대로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이 주니까 이자 이익도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1분기를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면 7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뭐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난해 내내 오른 거에 비하면 처음으로 이제 내려온 거고요. 당국의 압박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대출금리도 눈에 띄게 내려오고 또 예대금리차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금융당국은 이제 은행의 잦은 인하 효과가 조금씩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이자가 싼 대출로 좀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온 게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더 싼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대출을 갈아타는 겁니다. 네. 지금 사흘째인데요. 어제까지 출시 이틀째까지 1,000억 원 넘게 이런 갈아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건수로 따지면 3,887건이고요. 예, 규모는 1,055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요, 최저가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포털 사이트에서도 하는 건데 한눈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어려웠던 게 내가 갈아타서 아낄 수 있는 이자가 분명하더라도 사실은 뭐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나면은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최저가로 비교를 해주면 아 나한테는 이게 제일 싸구나 하고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걸 안다고 해도 실제로 갈아타려면 그동안은 굉장히 불편했던 게요. 내가 기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가서 갚고 그다음에 다시 새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이 서류들 작업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 두 번째 기능이 환승센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비자가 직접 했어야 됐던 이런 기능들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알아서 금융기관 간에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담보대출은 좀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부분이 크잖아요. 가계에서 차지하는. 근데 그런 건 어렵고 지금 현재는 신용대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최저가 검색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최저가가 나와줘야겠죠. 근데 네. 시행 첫날에는 일부 시스템 오작동의 경우도 좀 있고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을 해서 점차 개선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종합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부위원장 2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은형 부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투쟁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29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이 한 목소리로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폭력 진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철거 명령을 미리 해야 되고 또 사회통념상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서 계고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절차를 절차 없이 설치 직후에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도 집회 시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검찰과 경찰 권력을 앞세워 당장은 노동자를 때려잡고 노동운동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단결과 연대의 정신마저 짓밟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오히려 부추긴 최종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최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얼마나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보는 Y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에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 한 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마약류 의약품이라 폐기돼야 하는데 마취과 레지던트 A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 권한이 있어 프로포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A씨. 용기에 남아있는 극소량을 긁어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형 병원은 다른 마취과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는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A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이 몇 차례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 측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내야 하는 사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게 아니라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식약처 등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보고를 했다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 관리의 취급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을 다루는 직원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수원시 구운동에 있는 오거리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교통섬에 올라타며 50대 보행자 한 명을 치고 다른 차량 2대와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숨지고 A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개인 소유 농원에서 산책 데크가 무너지며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농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상자들은 야유회를 위해 농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사진을 찍으려 한 군데에 모여 있다가 데크가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목재 데크 시설은 설치된 지 2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SNS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 K리그 축구 선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전 K리그 축구 선수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에서 만난 4명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직 운동선수를 알고 있고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피해자가 더 고통을 느꼈을 거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용을 다 열어봤고 이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고자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중에 음주 파문을 일으킨 대표팀 투수 3명의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스스로 공개 사과하면서 드러난 건데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일부 보도에서처럼 여종업원이 동석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BC 대회 기간 중 도쿄 한복판 유흥주점에서 심야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난 투수 3명은 SSG 김광현과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이었습니다. 3명 모두 목요일 경기를 앞두고 사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실명이 드러났는데 이 중 맏형인 김광현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했습니다.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광현의 고등학교 후배인 정철원도 창원 NC파크에서 음주 사실과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의 주장처럼 여종업원이 술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간 중에 술을 먹은 건 정말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결코 여자가 근처에 있지 않았고. 일본전이 열린 10일 밤 다른 지인과 역시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NC 이용찬도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KBO에서 이뤄지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SSG는 목요일 등판 예정이었던 김광현을 마운드에 올리지 않고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과 여기 계신 미디어분들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사과와 적극 해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KBO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한 뒤 상벌위 개최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검찰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서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그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 50대 A씨와 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또 A씨의 변호인도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 보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돈을 주고 구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인 척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재작년 1월 사이에 피의자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도록 회유하고 친분이 있는 마약 사범에게는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보건소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보건소 직원에게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기록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소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 반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건 맞지만 이때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 근처라서 보고서의 내용이 크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공사 대표 52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들과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미와 영주 일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진행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모두 68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접수된 206건을 1차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고 그 가운데 182건이 특별법 시행 첫날인 어제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 중지 의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4건은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기 판다 푸바오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판다는 중국 내 발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푸바오는 2014년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18년 만에 국내 테마파크가 중국에서 들여온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 1,8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 취약종 자이언트 판다종으로 워낙 자연 번식이 어려운데도 국내 최초로 자연 인심으로 태어나면서 날 때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죠. 판다 중에서도 예쁜 외모로 장난스럽고 애교 많은 성격 덕분에 이미 테마파크 안에서는 유명 인사였는데요. 뜨거운 관심만큼 애칭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푸장꾸어, 용인에 사는 푸바오라고 해서 용인 푸씨, 푸공주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가 내년이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푸바오가 4살이 되는 내년이면 짝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푸바오가 떠나야 한다는 소식에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면서 지난 5월 마지막 주 하루 평균 방문객이 황금 연휴 기간이던 5월 첫째 주와 비교해도 약 20%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푸바오를 그냥 한국에 두면 안 되냐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의 다정한 모습에 중국 누리꾼들도 어디에 있든 푸바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입을 모은 겁니다. 하지만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 동물의 행복은 다르다며 단독 생활을 하는 판다의 생태와 번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대국민 공보를 통해 이름이 결정됐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지난 수년 동안 푸바오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했는데요. 아직 떠나는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푸바오가 나눈 행복만큼이나 푸바오의 행복한 탄생을 기원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나토 가입 문제부터 이견을 보이는 등 각각 다른 입장이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럽 대륙의 40개 나라 정상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안보 경제 위기에서 협력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hat is very important, our future in EU, and Ukraine is ready to be in NATO. We are waiting when NATO will be ready to host and to have Ukraine.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토 가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회원국들도 대체로 같은 생각입니다. 반면 미국은 언젠가 나토 회원국이 될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체 방어력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We have said from day one what we would do in terms of supporting Ukraine, in terms of putting pressure on Russia, and in terms of strengthening our own alliance. We have done what we said. We'll continue to do that.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는 헝가리는 전쟁 중인 나라는 나토 가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나토 개별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간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식 안보 협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주 타이완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 집행이사와 미국 주재 타이완 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덩전중 판공실 대표는 미국이 타이완과 단교했던 1979년 이후 가장 크고 전면적인 무역 협상 결과로 역사적 이정표일 뿐 아니라 타이완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80살이죠.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행사 중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연설 후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려고 자리로 돌아가다가 모래 주머니에 발이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호관들과 사관학교 관계자가 깜짝 놀라서 바로 이렇게 뛰어나갔고 바이든 대통령 3명의 부축을 받고 곧바로 일어나긴 했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소련 국가의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9살 소녀와 엄마가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한 다자녀 가족의 어린이들을 화상으로 만나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약속하는 등 극단의 두 얼굴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구소련 국가의 어린이날인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다자녀 가족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친 이 가족의 가장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뻔한 대화가 오갑니다.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Считаю,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Так и есть, Григо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так и будет, как вы сказали.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потому что мы защищаем свою землю, своих людей и свои ценности.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даже не о чем говорить. 푸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양육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벽 우크라이나의 한 가족은 러시아의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키이우로 날아들다 공중에서 요격당한 미사일 파편에 9살 소녀와 엄마가 숨졌습니다.
Ми ніколи не думали, що особливо в День захисту дітей, щоб обстрілювали і гинули діти. Це як для мами, на превеликий жаль, саме болюче, що могло статися.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졌고 아파트와 학교, 어린이 병원 등이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달에만 17차례나 키이우를 공격했습니다. We have weeks-long, every day the Russians send their kamikaze drone and missiles to our hometown, and a lot of people killed, a lot of buildings destroyed. We have a big part of people who have an injury.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적어도 525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그중 지난달에만 6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는 러시아의 이번 공습 직후 트위터를 통해 평온한 여름날의 추억이 될 어린이날이 러시아의 범죄로 얼룩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생리휴가를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의회에서는 생리기간 여성의 쉴 권리를 규정한 성보건법이 지난 2월 통과됐으며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휴가를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어제 오후 1시쯤 랴오닝성 카이위안시 일대에 용오름 현상을 동반한 돌풍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로 인해 13명이 다치고 60채가 넘는 가옥이 부서졌다며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북부 과달라하라 외곽 협곡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 45개가 발견됐습니다. 소방관과 민방위 대원들은 협곡 내 숲속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가방 안에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으며 현재 신원 확인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애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7명의 젊은이를 찾는 과정에서 이곳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찾고 있던 젊은이들이 이번에 발견된 시신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악인들에게 꿈의 산인 에베레스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셰르파인 믹 마텐지가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에베레스트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텐트와 침낭, 산소통, 그릇, 등산화 등 모두 등산용품들입니다. 텐지는 자신들이 이번에 200kg의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면서 여전히 수천 킬로그램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른 뒤 사용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려면 산에 올라서는 안 되며 정부가 이런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던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부채 한도 합의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1일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하며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가 31명으로 찬성 17명을 앞섰습니다. I'm happy to stand here passing this critical legislation to support our families, preserve vital programs, and most importantly, avoid catastrophic default. 이번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디폴트를 피하고 민주당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중독을 억제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관련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디폴트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고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 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첨단 농업의 중심에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유리 온실 단지가 즐비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팜입니다. And the computer, based on software that is developed by few companies, decide what to do in the glasshouse. So to open the windows, to close the screen, to use heating, whatever. 이 스마트팜에서는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해가며 60여 가지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로 돼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햇볕 조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스마트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지하 2km에서 끌어올린 뜨거운 물을 쓰는 지열 발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 청년 인구 감소의 문제를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농업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지어진 벨기에의 옥상 스마트팜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 목적이 아니라 유럽연합 등의 지원으로 지어진 연구센터입니다. For example, specialized in fruits, specialized in ornamentals, but our station has all crops in research, is doing research on all crops that are grown here in the region. 붉은 토양에 맞는 맞춤형 연구 결과는 주변 500여 농가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빛의 색깔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인구 지배학적인 그런 농업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팜이 우리에게도 좀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흥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빠른 정착을 위한 임대 농장 운영 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고령층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구 특성별 소비자 물가 작성 결과를 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의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3%였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고려하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물가 부담은 전체 평균보다 컸습니다. 가구주가 40에서 59세인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5.1%, 청년층인 39세 이하 가구는 4.9%로 나왔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연극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11개국에서 출품한 41개 작품이 선보입니다. 특히 개막작은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의 한여름밤의 꿈, 폐막작은 2009년과 2013년 부산국제연극제 전회 전성 매진을 기록한 일라나 프로덕션의 신작 마에스트리시모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국내외 초청작 공연은 물론 시민이 만들고 공연하는 10분 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하는 20주년 심포지엄, 초청팀과 관객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내 건 모두 강혜선 슈퍼과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네가 강혜상이냐? 다들 스탠바이. 너 오늘 강혜상 꼭 잡는다. 너 납치된 거야. 경기도 안양에서 환전소 요직원을 살해한 뒤 돈을 훔쳐 필리핀으로 도주한 용의자들. 한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몸값을 요구하며 납치와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결과 2012년까지 이들이 벌인 살인은 5건, 납치 강도는 19건에 달했다. 한국과 필리핀의 공조수사로 3명 모두 검거했지만 김종석은 필리핀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3년부터 최세영과 김성곤이 한국으로 송환됐지만 아직까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최세영과 김성곤 두 사람 모두 숨진 김종석에게 속아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범행 부인하신 거예요 지금? 다 지들이 안 했으면 누가 했냐고. 누구는 우리 안 했어?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중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중호가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전반에 터진 2골 모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반 11분 배준호의 크로스를 받은 이영준 선수가 가슴 트래핑으로 공을 받은 뒤 논스톱 슈팅으로 에콰도르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 19분에는 첫 골을 도왔던 배준호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침착한 개인기 끝에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6분 에콰도르 쿠에로에게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내주며 다시 한 골차 박빙의 리드. 그러나 후반 3분 코너킥 기회에서 최석현의 헤더골이 터지며 김은중호는 다시 2골 차로 앞서갔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끈 대표팀은 에콰도르의 파상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8강전 상대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고 올라온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다음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모든 경기를 나이지리아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나이지리아가 우리보다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8강 합류로 월드컵 8강 대진표도 모두 완성됐습니다. 브라질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루과이와 대결하고 잉글랜드를 꺾은 이탈리아는 콜롬비아와 격돌합니다. 우리가 4강에 가면 이탈리아, 콜롬비아 승자와 대결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전통의 인기 구단 LG와 롯데의 기세가 뜨거운데요. 주중 3연전 경기에서도 매일 2만 명 넘는 관중을 끌어들이며 프로야구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명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LG와 롯데의 경기. 예매 전쟁에서 승리한 팬들이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LG와 롯데의 3연전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2만 명 넘는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죠. 이런 빅게임인데 인터넷 예매를 어저께부터 하루 종일 해가지고 표를 되게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LG 롯데전이 전통적인 그런 응원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다 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평균 16,000명, 독보적인 관중 동원 1위인 선두 LG 팬들이 뜨거운 응원을 펼칩니다. 뜨겁죠. 가슴이 뜨겁고 뭉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팀 이제 다 같이 응원을 하고 하는 그런 큰 함성 소리 들으면은 되게 이분들 때문에 제가 야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만치 않은 화력을 자랑하는 롯데 팬들. 홈팀과 원정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달에는 수원과 고척 경기도 매진시켰습니다. 선수들은 진짜 응원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고 상대팀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굳건한 3강 체제를 구축한 인기 구단 LG와 롯데의 상위권 싸움. 이번 시즌 야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더 많은 승리해서 팬분들이랑 꼭 끝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밑돌며 크게 덥지 않았지만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납니다. 내일 서울 기온이 28도로 오늘보다 3도,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고요. 대구는 29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덥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살짝 지날 수 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 내일도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또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도 28도로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휴일에도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